저는요, 처음부터 착한 새엄마도 아니었고, 그 애도 처음부터 예쁜 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 장례식장에서 제 뺨을 때린 그 아이, 의붓딸 수진이와 그날 뒤집혀버린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장 영정 앞이었어요. 향 냄새가 코를 찌르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조용히 나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확 잡아 끌더니 손바닥이 얼굴에 꽂히더군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삶을 망쳤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금고 당신이 연 거죠? 장례식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뺨이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아이 눈이었어요. 마치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재산을 훔쳐간 도둑 보듯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새언니가 수진아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말리는데도 수진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다들 모르시죠? 이분이 우리 집 금고 열어본 사람이라는 거. 유언장도, 첫사랑 서류도 다 이 사람이 건드렸다는 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 열어봤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야. 그리고 그 금고 처음 건드린 사람, 나도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이제는 다 꺼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겠지만 그날 장례식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나는 68살 김영자입니다. 남편 이상철, 그 사람과 재혼한 지는 딱 7년이었어요. 남편은 전처와 사이에 자식 둘이 있었죠. 딸 수진, 아들 태수, 나는 앞에서 늘 싸우던 전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내 아들 준호, 이상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경로당 문화센터 같은 데서였어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인가 색연필로 그림 그리는 수업. 그 사람 첫인상은 말로는 점잖은데 눈가에 장난기가 많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그쪽은요? 저도요 뭐. 둘이 합치면 둘이죠 뭐. 그렇게 농담하다가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오는 길에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영자 씨, 우리 혼자 늙지 말고 같이 늙어볼래요? 예쁘게 프로포즈한 것도 아니고 꽃 한 송이 없었지만 그 말이 그때 제일 따뜻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었죠. 처음 인사하러 나갔을 때 수진이는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앉아 있다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쭉 훑어봤어요. 아버지, 결혼하시는 건 반대 안 해요. 근데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은 공손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은 이거였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집에 뭘 노리고 들어오는지 나는 아직 못 믿겠다. 나는 그때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맞는 말이지. 나도 아직 내가 어떤 앤지 잘 모르니까 우리 서로 지켜보면서 사는 거다 뭐. 그렇게 시작한 재혼 생활이 처음 몇 년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나름 살갑게 했고 태수는 편한 스타일이었고 문제는 늘 수진이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묻는 말이 꼭 정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약은 제때 챙겨드려요? 보험료는 누가 내세요? 집 등기부등본은 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표현만 다정했지. 속은 이랬습니다. 혹시 이 여자 우리 집 문서에 손 댄 거 없나? 통장 옮긴 거 없나?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그럴 수 있지. 엄마 잃고 아버지 재혼하는 거 보는 딸 마음이 오죽하겠나?
근데 사람 마음이요. 계속 의심받으면 언젠가 야, 너도 그만 좀 해라.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진 건 재혼 5년째 되는 해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외출했다 돌아와서 안방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거 누가 열었어? 금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원래 비밀번호는 나도 모르고 애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금고 문이 벌어져 있었고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에스피싹 사라져 있었죠. 남편은 그날 밤 갑자기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다 나가. 아무도 저 금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진짜 그때까지 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선거 때마다 나눠주는 공짜 금고인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안방부터 열어젖히고 금고를 보더군요. 역시 열려있네. 그리고는 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뭐, 아버지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금고는 나 아니면 수진이 둘 중 하나만 열 수 있다고. 그럼 누가 연 거예요? 저 아니면 어머님이죠.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미 그의 눈에는 저를 범인으로 찍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비밀번호도 몰라. 열어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어머니 믿고 비밀번호 알려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금고 안에 뭐 있었는지는 아세요? 나는 진짜 모를 때 나오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몰라. 근데 너는 아냐? 수진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첫사랑이요. 아버지 첫사랑. 그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이 나이에 첫사랑 타령을 금고에 넣어놔? 근데 수진이 표정은 진지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엄마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 아버지가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책상 서랍에서 편지 묶음 나온 거, 사진 나온 거,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걸 어머님이 이제 들여다본 거라면 그건 저희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모욕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수진이라는 애의 마음을 단순히 재산 걱정하는 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말 듣고 조금은 이해도 됐어요.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죠. 그러면 내 말대로 금고에는 첫사랑 어쩌고가 들어있었고 누가 그걸 가져갔다 이거네. 근데 왜 그게 나야? 내가 왜 열어? 어머님 말고 누가 열겠어요? 준호 오빠가요? 태수가요? 아버지가 건강 안 좋아지면서 유언장 얘기하셨다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거 확인하려고 열어본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마시고 있던 내 아들 준호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 컵 깨지는 소리가 마치 내 귀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돌아봤고 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 너 왜 그래? 엄마.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금고를 건드린 사람, 나도 아니고 수진도 아니고 바로 내 아들 준호였다는 걸요. 그날 밤 수진이가 집을 나가고 나서 나는 준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야? 준호는 한참을 입 꾹 다물고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야. 근데 엄마 말대로 한 건 아니야. 그럼 누구 말대로 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했지. 아저씨가 그랬어. 준호야. 혹시라도 내가 쓰러져서 말을 못하는 날이 오면 안방 금고 안에 있는 서류부터 치워줘라. 그거 너희 엄마가 보면 상처받는다.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 배우고 그날 치운 거야.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열었어? 언제? 아버지 쓰러지기 이틀 전이었어. 엄마, 그날 엄마도 집에 없었잖아. 아르바이트 가셔서 나 혼자 들어와서 금고 열고 서류 몇 개 꺼냈어. 사진 묶음이랑 편지랑 말라붙은 꽃 같은 것도 있었어.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편지만 읽었는데 그 아이가 쉬익쉬익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정아, 그렇게 시작하더라. 엄마 이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이름이었어. 그래서 그냥 다 치워버렸어. 엄마가 이런 거 알면 나처럼 평생 기억할 것 같아서 나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종이들 어디 있어? 태워버렸어, 엄마. 골목길에서 라이터로 다 태웠어. 그 순간 뭐가 더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평생 숨겨온 첫사랑이 있었던 게 더 아픈지, 그걸 내 아들이 손으로 태워버렸다는 게 더 아픈지. 근데 정작 제일 억울한 건 이거였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금고 도둑은 온 동네에 다 내가 된 거. 며칠 뒤 남편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 의사 말이 이제 큰 수술은 어렵고 어떻게 버티시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수진이는 병실에 올 때마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정말로 금고 안에 있던 거 안 보셨어요? 안 봤다니까. 근데 하나는 알겠다. 너도 그 여자 이름 알고 있나 보네. 내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수진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정이요. 아버지 첫사랑. 우리 엄마 친구. 그 말 듣고 속이 확 울렁거렸습니다. 아버지 첫사랑이고 엄마 친구라? 결국 그 집은 젊었을 때부터 엉망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돈, 내가 다 정리할게. 영자야, 괜히 욕먹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다가왔습니다. 남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일주일을 버티지 못했어요. 마지막 날 남편이 힘겹게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내가 편지 남겼다. 변호사 찾아가라. 그리고 수진이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애도. 그 뒤로는 숨이 섞여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처음 장면, 장례식장에서 수진이에게 뺨 맞던 그날입니다. 수진이는 그날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오는 걸 봤거든요. 그 아이 눈에는 이렇게 보였겠죠. 아버지 죽자마자 새엄마가 변호사 데리고 와서 유산 확인하나 보다. 그러니까 그 애가 참지 못하고 터뜨린 겁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삶을 망쳤어요. 마지막까지 숨기고 금고 열어보고 이제 와서 유언장까지. 내 뺨을 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똑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은
조용히 안 넘긴다. 너도 잘 들어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집 꼴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자, 이왕 온 김에 여기서 다 까줘. 나도 더 이상 도둑 취급받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나는 그만큼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가족분들 모시고 말씀드리려 했는데요. 아니요. 그냥 여기서 여세요. 수진 씨가 아까 나를 도둑이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증인들 많은 게 좋죠. 수진이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누가 어머님을 도둑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금고가 열려 있었고 아버지가 숨기던 첫사랑 서류가 사라졌고 그럼 누가 봐도 나는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 금고 내 아버지 말로는 너 아니면 또 한 명이 더 열 수 있다고 했지. 맞지? 네. 그래서 그 또 한 명. 나 아니야. 내 아들이야. 준호야 앞으로 나와라.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내 입으로 말해라. 금고 누가 열었는지, 왜 열었는지.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못하게 되면 안방 금고 안에 있는 서류부터 치워달라고. 엄마가 보면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열었고 그 안에 있던 편지랑 사진들을 제가 다 태웠어요. 첫사랑 이름이 적힌 편지도 받고요. 그 말에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근데 나는 그게 우리 집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아저씨도, 누나도 그 여자 이름 때문에 평생 힘들어 할까봐 그냥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생각했어. 조용해진 장례식장에 변호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일단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 1장과 편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는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유언장. 변호사가 유언부터 읽었습니다. 본인 이상철은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첫째,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배우자 김영자에게 전액 상속하며 배우자 생전에 누구도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둘째, 예금 및 금융 자산은 딸 이수진, 아들 이태수, 배우자의 아들 박준호에게 각 3분의 1씩 분배한다. 셋째, 본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피해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 유언이 누군가를 갈라놓는 칼이 아닌 마지막으로 서로를 지키는 약속이 되기를 바란다.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가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은 내가 살 수 있게 남겨둔 거고 돈은 아이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써 있었어요. 나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이 양반이 마지막에 한 번은 제대로 했네. 수진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어머님한테 집을 다 넘겨요? 그러면 우리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딸분과 아드님은 각각 예금을 받으시죠. 집은 배우자분이 평생 사실 수 있게 남겨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아주 균형 있게 쓰신 편입니다. 이번엔 편지였습니다. 먼저 나에게 온 편지. 나는 입술을 깨물고 숨을 고르고 직접 읽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이미 내 곁에 없겠지.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두 번의 가정을 꾸린 사람이야. 첫 번째 가정에서는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도망쳤고, 두 번째 가정에서는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기댔다. 너한테 가장 미안한 건 내 과거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거다. 첫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있었지만 결국 나는 그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고 정리를 부탁했다. 준호에게 내가 가장 못난 부분은 내가 알지 못하기를 바랐다. 혹시라도 수진이가 너를 원망하더라도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 집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너도 아니고 수진이도 아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숨기고 싶었던 건 나의 비겁함이다. 그래도 너는 나랑 끝까지 같이 있어 주었다. 그래서 집은 너에게 남긴다. 내가 가고 난 뒤에도 쫓겨나지 않을 곳 하나쯤은 있어야 너도 가끔은 나를 덜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마지막을 지켜줘서. 이상철.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진이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이건 수진 씨가 읽는 게 맞겠지요.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수진아, 내 딸 수진아,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들의 치사한 감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 아빠는 내 엄마를 사랑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살았다. 그 마음의 이름이 첫사랑이었고 미정이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아빠 책상 서랍에서 편지랑 사진을 봤지. 그래서 엄마가 밤마다 우는 것도 봤을 거다. 내가 미워했던 건 아마 그 여자보다 아빠였을 거다. 그렇지? 근데 수진아, 아빠가 금고에 그 서류들을 넣은 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내 비겁함을 마지막까지 기록해두고 싶어서였다. 그래야 언젠가 내 엄마에게, 너에게 내가 이렇게 못난 놈이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정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악마가 아니었다. 내 엄마가 아플 때 끝까지 병실에 와서 내 엄마 손을 잡아주던 사람도 미정이었다. 아빠는 두 여자를 다 울게 만든 남자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느 쪽도 선택할 자격이 없다 생각했다. 그래서 금고 정리는 준호에게 맡겼다. 아빠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너나 영자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서였다. 수진아, 내가 새어머니를 향해 던질 돌이 있다면 그 돌은 아빠를 향해야 한다. 아빠의 못난 사랑은 영자에게도 미정에게도 너에게도 상처만 남겼다. 그래도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떠난 뒤에도 영자 혼자 남겨두지 마라. 내 엄마와 살던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한 번 여자를 홀로 집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남자가 되기 싫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미안하고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향한 울음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시선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수진 씨, 아니, 수진아, 이제 좀 알겠니? 내가 도둑이라고 의심했던 사람은 나였고, 내가 증거라고 믿었던 금고는 너희 아버지의 비겁함이었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엄마 기억은 사실 이미 너만으로도 충분했어. 근데 너는 나를 향해서만 칼을 들이댔지. 왜냐? 나는 피가 안 섞였으니까. 쉽게 욕할 수 있는 상대니까.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좋아. 그래. 나는 내 엄마 아니고 너도 내 딸 아니야. 그건 인정하자. 대신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자.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했던 여자.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한 딸. 우리는 그런 사이야. 나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리고 너도 내 자리 그대로 지켜. 딸로서 받을 거 받고 할 말 있으면 내 눈 보고 해. 등 뒤에서 도둑 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 입에서 작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다였어요. 수진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김영자 씨, 제가 아버지한테 쏴야 할 화살을 계속 다른 데다가 꽂고 있었네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완전 깨끗한 사람은 아니야. 재혼해서 남의 집에 발 들여놓는다는 거 내 욕심도 있었지. 그래도 훔치진 않았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라. 이 화살이 진짜 맞아야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건가? 장례식이 끝난 뒤 우리는 모여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넘어왔고 통장은 아이 셋 앞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나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나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했지. 엄마를 지키려 했다는 건 잘한 거고, 혼자 결정한 건 못한 거고. 근데 그게 인생이다. 잘한 것과 못한 게 섞여서 겨우 한 사람 되는 거지.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일 정말 죄송해요. 시간 좀 지나고 나서 같이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바로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보냈어요. 그래, 언젠가 서로 덜 화났을 때 그때 밥 먹자.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 그때는 아버지 얘기 말고 우리 얘기만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재혼 가정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집 언젠가 돈 때문에 한번 크게 싸울 텐데. 맞습니다. 우린 돈 때문에 싸웠고, 과거 때문에 싸웠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쉽게 칼을 겨눴습니다. 근데요, 싸움이 끝나고 나니 이게 보이더라고요. 가족을 갈라놓는 건 재혼 자체가 아니라 말하지 않은 진실, 그리고 잘못 꽂힌 화살들이라는 거,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어색하게 지낼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건 분명합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도 아무도 몰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면 이 나이에 꽤 괜찮은 사이다 결말 아닙니까? 이게 남편 장례식장에서 뺨 한 대 맞고 시작된 내 두 번째 가족 이야기입니다.